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에 인사드리는 일타경제의 황봉입니다. 이 추석 연휴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추석 연휴하면 역시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송편도 만들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또 덕담도 나누는 이런 풍성한 한가위가 딱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평일에 사는 모습도 이렇게 한가위처럼 좀 풍성하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저도 2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50대에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20대에서 50대까지 일을 하고 조금 길게 하면 60에서 70대까지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노후 준비를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집 하나 건졌으면 그나마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노후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하루에 6시간 긴 시간을 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머니트레이딩랩의 김경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과 유튜브에서 네. 돈줄 내고 있는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네, 김경필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필 대표님은 네.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면서 맞아요. 만나뵈서 네. 익숙하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황봉 MC님은 네. 또 여기저기서 많이 뵙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네. 것이 50대라는 얘기 깜짝 놀랐네. 네. 진짜 50대입니까? 예,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만 나이로 하면 지금 53살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도 젊게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애들도 이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김경필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를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지 깜짝 놀란 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구나. 상당히 좀 젊어 보이고 예. 사실은 이제 얼굴에서 수염만 딱 제거하면은 네.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수염으로 약간 나이를 좀 올려치시는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염만 딱 깎으면 바로 한 40대 중반 고맙습니다. 정도 보이는데 네. 굉장히 나이가 있구나. 예. 네, 동안이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우리 김경필 대표님도 동안이세요. 아, 그래요? 예. 저 나이 모르잖아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 그럼요. 또 예의가 있잖아요. 무조건 동안으로 봐주시는 걸로. 그래요. 제가 오늘 네. 오면서 이제 녹화하러 오면서 오늘 김경필 대표님이 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평균 수명? 예, 그랬더니 평균이 일단 83살이더라고요. 정확히 83.5살인데 이건 이제 포털 사이트에 네. 남자는 80.5고요. 여성이 86.5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이 6살 더 살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에 약간 통계적 함정이 있는데 네네.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그 평균을 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평균보다 높거든요. 우리 평균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숫자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 83이다 그러면은 실제 그냥 90년대생들은 네. 평균 기대여명이 지금 95세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운이 나빠갖고 조금 평균보다 더 건강해버리면은 바로 100살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건강하시게 되면 적어도 90세 이상은 무조건 사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올해 수명이 이제 80살이 넘어가면 이 노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인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게 좀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원래 국가의 인구가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넘으면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예.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지금 18.4%니까 네네네. 아직은 아닌데 네. 지금 예측하건대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인구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의 문제, 뭐 늘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 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제일 가난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변을 보면 65세 이상 우리 노인분들 중에서 경제 활동을 만약에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네네. 다들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번 거 다 자식한테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황봉 MC님도 지금 엄청 쏟아붓고 있고 네. 저도 힘듭니다.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못 챙겼다 아까 예. 얘기하셨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식도 자식이지만 나의 노후를 좀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냐. 오늘 이 시간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요 질문부터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은퇴 나이는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이가 되나요? 그 사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나이를 한번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은 네. 보통은 55, 60 이후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실제 현실적인 그 현직 본인이 네. 그 직장에서 밀려나는 시기는 그거보다 조금 빠른 시기인 걸로 지금 네.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보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11년 정도 했고요. 네. 나온 지가 지금 한 16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6년 전에 은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16년 얘기냐면, 전에. 왜냐하면 이미 은퇴하고 지금 이 은퇴 생활을 16년째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은퇴 그러면은 그냥 일에서 밀려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에서 네.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하는 게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은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나 이제 뭐 글도 좀 쓰고 책도 좀 쓰고 강의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이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생겼지만 네. 그전에는 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계속 할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사실 은퇴하기 전보다 은퇴한 이유가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황봉 MC님이 좀 뭐 앞으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고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황봉 MC님이 좋아하는 일,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좋아하죠. 그렇죠. 이거 네. 너무 좋아하죠. 얼굴에 써 있어요. 다 예. 좋아한다고. 예.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만큼 대단한 노후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노후 준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리고 퇴직 후부터 노후 생활을 할 때까지를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모아둔 돈이든 뭐 맞아요. 퇴직연금을 받든 뭘 받든 그래서 내가 뭐 평균 수명이 아까 83세니까 83세. 85세까지 산다고 해도 한 뭐 25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이제 이게 오래된 숙제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은 노후 문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되냐. 자, 대부분 이 얘기거든요. 네. 일단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자 이제 뭐 화폐 가치도 고려해야 되는데 미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과거 같은 경우는 오마카세나 호캉스나 뭐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안 꾸고 살았는데 요즘은 또 가끔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뭐 이런 것들의 변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안 쓰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변수가 생기는데 또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자산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변수들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어.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몰라. 귀찮아. 이걸 계산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노후 자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내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생활비가 있어야 될까? 자,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죠? 저도 떠올랐어요. 네, 떠올랐죠. 자, 예. 그게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죠, 그죠? 자, 엄청 들어가는데. 엄청 들어가지. 예. 근데 자, 거기서 빼줄게요, 제가. 뭘 빼주냐면 예. 일단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교육자금 빼세요. 지금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와, 예, 그걸 빼. 교육비. 그걸 딱 빼요. 그거 뺐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은퇴하고 나면은 그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예. 그냥 빼고. 교육비 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대출 원금이나 이자 갚는 거 있죠. 네. 그거 빼세요. 그거 빼고. 네. 자, 빼고 나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가벼워지긴 했어요. 많이 가벼운데. 그래, 많이 가볍죠. 예.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가볍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 금액이죠. 자, 그 금액에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야. 왜 2를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라고 하면은 우리가 꿈꾸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나 회사 안 가고, 그렇죠. 가게 안 나가고, 예. 뭐 내가 하던 비즈니스 안 하고.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죠?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뭘 빼라 그러냐면 생활비에서 뭘 뺐냐면은 일단은 자녀 교육비. 자녀 교육비 빼고 네. 대출 이자 원금 그렇죠. 뺐더니 남는 금액 그게 순생활비거든요. 순생활비. 우리 순생활비에 왜 제가 곱하기 2를 하라 그랬느냐? 네. 순생활비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 보내는데 쓴 생활비예요. 그러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생활비라는 게 솔직히 뭐 우리가 뭐 밥 해먹는 비용, 뭐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활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여가 생활에 사용되는 문화 레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레저를 한다. 그 비용으로 그 돈인데 노후에 그 돈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월요일부터 거기다 금요일까지 저거까지. 회사를 안 가는데 대표님, 이것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저도 좀 아까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오면 맞아요. 또 병원비도 또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들어놨다고는 하지만은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네. 또 이제 아프게 되면 생활비가 좀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 2배에서 어떻게 보면 2.5배까지 2.5배 필요하다. 정도. 자, 그럼 여러분들의 야. 그 순생활비에 곱하기 2.5.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저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기는 한데 내가 노후에는 그래도 돈 좀 아껴 써야지. 그렇죠. 돈도 못 들 쓰고. 버는데 뭐 네.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거 정말 착각인 게 뭐냐면 1930년대 40년대생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게 가능해요. 그분들은 뭐 6.25 전쟁도 겪고 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도 일제시대도 겪은 거죠. 겪으신 예. 분 이런 분들은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네. 밥도 굶어보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안 쓰면 되지 뭐 이게 되는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생활비 안에 과연 기본적인 생활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문화생활, 레저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가느냐 잘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안 간다 그래서 계속 뭐 땡플릭스만 보면서 집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극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내는 노후 생활이 아니고 네. 결국은 그래도 뭐 지금처럼 누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 정도의 지금의 생활을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순생활비 곱하기 2.5라는 게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금액이 딱 나오면 일단 금액을 딱 써놓으세요. 아, 적어놓고. 적어놔. 예. 야 그러면 이 금액이 한 번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죽을 때까지 매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야 이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의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해? 뭐 10억이면 돼, 20억이면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야? 봤더니 뭐 순생활비가 200이야. 그럼 200이면 곱하기 2면 400이고 2.5면은 500이에요. 500이네요. 그럼 500은 나와야 매달 통장에 1일날 통장에 꽂혀야 아 내가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 목표가 세워지면은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노후 준비를 젊을 땐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못하죠. 근데 안 하죠 그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을 때부터 해야 준비를 해야 되네요 지금. 지금 제 나이에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얼마나 더 이거 모아야 되나 별의별. 물론 이제 사실 집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도 2030이 노후 준비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못했잖아. 예. 우리도 그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하면 좋은데 네. 20, 30대부터 뭐 왜 이렇게 재테크하고 열심히 왜 해요? 그러면 아우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4자가 나와야 앞에 그래도 뭐 조금 한번 생각을 실제 본격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 큰일 났다 하는 거는 5, 60대거든요. 맞아요. 5, 60대.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아무래도 이 내용은 20, 30대도 보고 저거를 미리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도움이 되겠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한 40대 이후가 지금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40, 50대 분들이 이제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이제 연금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저도 내고 있는 이제 뭐 국민연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는 이제 개인연금들이 좀 있는데 이게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 좀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40, 50대들은 어떤 연금을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 네. 국민연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다 뒤에 연금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연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옛날에 이제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네. 그래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말 이거 너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연금은 마치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고갈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좀 뭐 이런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 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로 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만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어. 대학교 때야 뭐 자기 마음대로 다녔죠. 네. 뭐 수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는 건데 이 12년 동안은 그 학교를 가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예. 안 가면 바로 전화 오잖아.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가기 싫어도 여러분 어때요? 가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렇잖아. 내가 뭐 학교를 꼭 가서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성장을 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강제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12년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 뭐 그냥 뭐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안 오고 해라. 그러면 학교에 누가 올까? 안 올 확률이 높죠. 황봉 씨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도 안 가죠. 아마 예. 선생님이 그냥 맨날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그 친구만 학교를 매일 가지 안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그래도 우리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걸 보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노후 준비라는 거는 워낙 긴 기간 동안에 하는 거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50대라 그래도 뭐 에이 그거 뭐 오늘 당장 시작하나 뭐 다음 달에 시작하나 뭐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해요.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긴급하지 네. 않다.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노후 준비라는 건 이렇게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사실은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이 묶어놔야 돼.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재테크하는 거를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여러분 자신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강제성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적금을 들었다 이거예요. 노후 준비를 해서. 근데 적금도 좋지만 적금은 중간에 깰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꺼내서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금 상품하고 달리 단기간에 해약을 하면 또 손해가 좀 손해가 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깨기가 그런데 그래서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조금 각기 다르긴 하지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강제저축 이거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민연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 개혁이다 그럼 말이 좋아서 개혁이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개혁이냐. 더 내라. 오래 내라, 늦게 타라. 이게 개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60%, 70%까지 끌어올려서 현실적으로 좀 내가 퇴직했을 때 내가 원래 받던 급여의 거의 한 5, 60% 이상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개혁의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아직 이게 국회에 보고가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민적인 공감이나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땐 국민연금을 너무 불신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분들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렇게 이제 우리 그 후세대가 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과연 저거 고갈 안 되고 내가 받을 때까지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겠느냐. 그걸 제일 의심하죠. 의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보험료율을 현재는 9%인데 네. 이걸 뭐 어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뭐 현실화하려면 22%를 걷어야 지금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과거에 있었는데 뭐 그건 좀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네. 어쨌든 보험료율을 올린다거나 지급 시기를 늦춘다거나 하는 어떤 얘기가 있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가치로 또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신을 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좀 정보라든가 이런 건 유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개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떼죠. 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을 못 줄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인데 지금 이 퇴직연금 규모가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345조 7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시장이 예.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막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세계 자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강제적인 저축이라는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고 개인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순생활비에 곱하기 2나 2.5배를 만들려면 닥치는 대로 일단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법이 좋아요, 저 방법이 좋아요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생활하던 시절에는 어떤 게 좋아? 어디다 투자하면 좋아? 이걸로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 화폐 가치로 한 400, 500 정도가 안 나와서는 마음 놓고 이렇게 노후 생활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다는 거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꼭지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만약 수도꼭지 한 개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는데 쫄쫄쫄쫄 나오다가 딱 끊어져. 예.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집에 한 5개 있어요. 요거 틀었는데 요거 잘 나오고 요거 틀었는데 잘 나오는데 얘 틀었는데 잠깐 안 나오네? 그럼 또 딴 거 틀면 그건 대신 나오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노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비를 받기 위한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한 4-5개 4-5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국민연금 있고 또 일단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2개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진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진짜 젊었을 때부터 벌었던 거 있다. 뭐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그 직장이 있으시고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계획적으로 짤 그렇죠. 수가 예.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네.
프리랜서, 밖에 우리 작가님 이런 프리랜서들도 은근히 또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밑에서 일하시는 또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설정하기가 저는 녹록지 이제 않을 것 이렇게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프리랜서 분들을 만났는데 네. 항상 또 자영업자, 우리 그 가게 하시는 그렇죠. 분, 이런 분들 가보면 그냥 한 달 하루에 매출이 엄청나게 나와. 와, 돈 많이 번다고 맨날 돈이 돌아요. 현금 흐름은 되게 좋아. 근데 나중에 보면 돈이 없다. 남는 게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이 꼭 부러워하는 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참 한 달에 따박따박 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100%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요즘 자기 월급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정기 급여 외로 상여나 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게 월급은 그대로 있고 많아진 게 아니라 월급을 오히려 줄이고 요즘은 정기 급여를 동결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아하. 그러면 그 얘기는 언제 정기급여가 올라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건 퇴직금하고 또 어떤 연결이 경우라도 있으니까. 또 줘야 되는 거니까 예. 퇴직금하고도 관계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직장인도 몰라요. 올해 연봉 나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 성과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 직장인조차도 저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내가 이게 이만큼 저축해도 될까? 안 될까? 너무 모르는 거야. 물론 뭐 자영업자만큼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 자영업자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변동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평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평균이 내 월급이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야죠. 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저축, 정기저축, 선저축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나 퇴직금 적립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우리 일반 직장인 같으면 이 정도의 평균 소득이면은 무조건 퇴직연금을 이 정도 납입을 하는데 나도 그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솔직히 직장 생활하는 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조금 더 많이. 그거 조금 왜 더 주겠어? 예. 그거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나 조금 더 벌어. 더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 정리를 하면 어차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 국민연금도 띄고 퇴직연금을 떼서 강제적으로 모아지는데 저희 같은 이제 프리랜서들은 그런 걸 못하니 본인 스스로 맞아요. 그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장사하시는 되겠네요. 분들 같은 경우 예. 무슨 무슨 색 공제, 맞아요. 무슨 우산 예, 공제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컨셉이 그게 맞는 거야. 그 상품을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뭔가 퇴직금이 없으시니까 퇴직금 적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축을 강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도 요즘 자기 소득을 모르고 자영업자는 더더욱 자기 소득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이제 수도꼭지 말씀을 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수도꼭지가 뭐 한 4-5개 있어서 그게 물이라도 졸졸졸 나와서 모아지면 큰 게 그렇죠.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수도꼭지 5개가 다 항상 틀었을 때 수압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 안 망가질 나올 수도 수가 있죠. 있잖아. 예.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수도꼭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좀 나이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방송을 일타경제 보시는 분들 중에 뭐 20대, 30대도 분명 있을 거고 또 40, 50대 또 더 많게는 60대 이상도 있을 텐데 먼저 20대, 30대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일단 강제성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회사 다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일을 플러스를 열심히 더 한다 그러면 뭐가 좀 이제 좋을까요? 20대나 20, 네. 30대나 40, 50대나 5, 60대 네. 이 세 정도로 구분을 네네. 해보면 근데 사실은 뭐 구분이라는 거 자체가 옛날에는 좀 짓기가 좀 편했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20, 30대도 나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할래 하는 파이어족을 지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 80이 돼도 뭔 소리냐 나는 지금도 이래야 돼. 지금도 이래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세대별로 뭔가를 막 나눠가지고 20대니까 뭘 해야 되고 뭐 30대니까 뭘 해야 되고라는 생각보다는 예. 사실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경제 활동에서 주어지는 돈이 여러분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이게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 요즘 내돈내산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돈으로 내가 산 거.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봉 MC님은 뭐 내가 버는 돈은 이거 다 내 돈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 왜냐하면 자 지금 주어지는 소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어지는 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쓰라고 주는 소득일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30년 후에 여러분하고 나눠 쓰라고 지금 나오는 소득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나는 게 월급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금 몇 번 받았는지 한번 세보세요. 400번. 내가 한 10년 했다고 한 120번 그러네요. 받은 거야. 예. 한 200 몇 번 남은 거야 이제. 그러네요. 네, 와, 근데 30년이네. 근데 지금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30년 후에 나하고 쉐어해서 써야 되는데 다만 관리를 지금의 나한테 맡긴 거야.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공금 맞죠? 공금. 그렇죠. 공금이죠. 내가 관리하는 공금. 미래에 써야 될 미래에 거고 나와 아주 미래에 나하고 예. 나랑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공금 관리하잖아. 그럼 예. 이 돈 안에는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좀 세이브해야 될 돈도 있고 지금 써야 될 돈도 있고 뭐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 이런 돈이 있는데 그냥 이거 다 내 돈 내산이다.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죠. 안 해요, 그냥. 그게 공금 유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이 소득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는 이건 나한테만 다 쓰라는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대든 뭐 40대든 60대든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제가 항상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른데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무조건 돈을 벌고 있다면 네.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 1억 만들기 저축. 왜냐? 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1억 만들기 저축은 그 저 20대들이 예. 처음에 하나 자본도 없을 때 시드머니 만든다고. 시드머니 만들기 위해서 쫙 해갖고 한 5년, 6년, 7년 모아갖고 만드는 게 1억 만들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20대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일단 최소한의 1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건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40, 50대는 20대만큼의 저축할 여력이 없지 않냐. 자녀한테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소득은 높지만 오히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축할 여력이 없다. 없어도 젊은이들이 5년에 1억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7년에 1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 왜 1억 만들기 저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네. 상공 몇 킬로 정도 올라가야 비행을 할 수 있느냐? 1만 미터를 올라가야 돼요. 1만 미터면 10km거든요. 네. 1만 미터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는 저항 없이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한 8,900km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그것은 비행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거기 올라가야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준비를 하든 내 집 마련을 하든 결혼 자금을 만들든 사업 자금을 만들든 일단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1억을 만드는 정도의 속도의 저축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억을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려면 비행기도 이제 이륙할 때 그렇죠. 체력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제일 필요하죠. 요 과정이네요. 이 이게. 과정입니다. 예. 1억이 딱 되고 나면은 예. 자 1억 갖고 우리 젊이들 같은 경우는 자 1억이 됐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죠. 엄청 20, 크죠. 30대에게는 1억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 100가지도 넘지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한 1억 정도 모았어. 근데 내가 뭐 좋아하는 뭐 배우자가 미래 배우자가 한 그 친구도 한 1억 모았어. 그럼 둘이 합치면 한 2억 대충 뭐 우리가 결혼을 작게나마 어떻게 시작을 할 수는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는 할 수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일단 그려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집 마련, 내 아파트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청약 시장이 양극화돼 있긴 한데 네. 일단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뭔가 내 집 마련을 꿈꾼다라고 하면 요즘 청약 같은 경우도 최소한 내 돈으로 계약금 한 1억은 밀어 넣어야. 그렇죠. 물론 뭐 예.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최근에는 뭐 대출이 풀어져서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최소한 7, 8천 이상 1억 정도는 계약금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소액 부동산 투자 뭐가 좋아요? 뭐 이런. 아니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도 한 1억 원 있어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 투잡합니다. 뭐 온라인 커머스니 뭐 이런 것들도 막 하고 창업하려고 그러고 하는 일과 별도로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비즈니스도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원 또 있어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로 날아오르려면 2030을 1억을 일단 모으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장년층은 왜 1억을 모으고 있어야 되냐? 지금 노후 준비로 뭐가 가장 좋은 투자냐? 그럼 뭐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 무슨 상가 건물 이런 걸 하나 사서 임대를 놓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아파트니까 아파트냐?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기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는 정도의 속도로 저축을 하고 있어야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떤 걸 샀어. 그래서 내가 좀 돈 모은 걸로 시드머니를 모아갖고 어떤 아파트를 뭐 예를 들면 샀다. 그것도 뭐 이자를 내려면 저축하고 있던 사람은 이자를 낼 수가 있는데 저축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자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투자가 더 낫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연령층이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면 에이 근데 내가 지금 뭐 돈 얼마를 버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러면 오래 걸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64만 원 적금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요번에 새롭게. 이거 이제 구독자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64만 원이 뭐냐? 3년 후에 1억 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나요, 계산적으로? 예.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냐면은 예. 3년 후에 북중미 월드컵을 보러 가자. 어. 그 대신에 보러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가면 안 되니까 예. 나한테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하려면 최소한 1억은 모아야 아우 수고했다 그러고 여행을 갈 거 아니냐. 그래서 264만 원을 딱 3년만 모으면 북중미 월드컵 개막하는 날 1억을 타요. 예. 그럼 1억 정도는 모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인데. 예. 그래서 가서 이강인 선수가 골 넣는 걸 직관을 하자. 근데 264라는 건 너무 좀 부담된다. 네. 그러면 4년에 모으려면 195만 원만. 그 계산이 딱 나오네요. 예. 예. 야, 근데 195만 원도 이거 부담감. 웬만큼 예. 한 4, 500 이상 벌지 않으면 안 된다. 좋아요. 그러면 기간을 한 기간을요? 7년으로 예. 여러분 7년으로 해도 돼요. 7년으로 하면은 7년 모으려면 한 달에 106만 원만 저축하면 돼. 그러면 근데 요건 좀 106만 원이라는 돈은 좀 조금 가볍기는 한데 7년 그러면 다다음 월드컵 할 때 그렇죠. 2030년. 예. 너무 좀 먼데 6년에 모으려면 126만 원 해야 돼. 계산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근데 일단 괜찮기는 한데 예. 좀 너무 멀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딱 중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5년에 1억 만들기. 그게 딱 좋다. 153만 원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개개인마다 수입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입이 달라서 내 현재 처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기간 설정을 들번 사람 더 길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럼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누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뭐 저축하는 거 있냐? 그럼 나는 뭐 저축 그냥 1억 만들기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죠. 그렇죠. 1억? 얼마를 내?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마. 예. 언제 타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단 1억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정도의 자본을 모아가는 속도가 난 상태에서 투자를 고민하셔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이 해요. 올해 초에는 또 외국인들이 또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서 주가가 또 2022년도에 조정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최근에 직장인들이 아침에 9시만 되면 자리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갔냐? 화장실 가 있어. 화장실 가서 다 이거 보고 있는.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30분까지가 제일 활발해요. 그렇죠. 장이. 활발하죠. 예. 예, 장 활동도 활발하고 장도 활발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여러분 5억 정도를 투자한 직장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 직장인이 이제 주식에 5억을 넣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이 넣는 거죠. 5억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한 건데 근데 이 친구가 몇 시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5억을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3시에 눈이 떠져요. 그러겠죠. 미국장을 봐야 돼. 궁금해 죽겠는. 그럼요. 그거 보고 막 또 떨어지면 열받아 하다가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예. 눈 붙이는데 또 잠이 안 와. 그래 그냥 부랴부랴 대충 씻고 그냥 또 출근하면 9시 되면 또 화장실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또 장을 봐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밤에 잘 때까지 그냥 계속 울었다 웃었다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은 그럴만 합니다. 5억이니까. 그렇죠. 돈이 5억이나 근데 있으니 500, 1000, 2000 투자한 우리는 그 사람보다 100분의 1 투자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보다 이거를 100분의 1만 볼까요? 똑같이 볼 거야. 새벽 3시에만 안 일어날 뿐이지 똑같이 봐요. 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도 비용인데 예. 1억을 모으는 속도가 나는 정도의 저축을 하는 사람이 일부를 분산해서 저축한다. 그거는 분산 투자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축은 쥐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은 한 5년 6년에 한 1억 만들었는데 자기는 다 쓰고 돈도 한 1, 2천도 없고 2, 3천밖에 못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역전을 하려고 주식시장에 들어. 그거는 분산 투자. 그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말이죠. 분산 투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적금이 깔린 상태에서 해야지 분산 투자가 되는 거지. 아니 뭐 코스피에 있는 900개 종목 A부터 Z까지 다 사면은 분산 투자가 됩니까? 경기 침체 오면 다 떨어지는데. 맞아요. 여러분 절대 분산 투자는 주식 안에서 아무리 분산해봐야 그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20대 30대나 30대 40대나 5, 60대 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내가 내는 돈의 차이는 있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달라도 1억 만들기 저축을 해라. 이거 너무 좋다. 예, 이게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든 50대든 뭐 40대든 지금 생산하는 능력이 있으시면 있을 때 어떤 기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1억 만들기를 무조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뭐 20대, 30대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 가장 중요한 거 예. 돈을 200을 벌든 300을 벌든 500을 벌든 씀씀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 이거 소비 진짜 줄이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과거 방송 나가서 가장 히트 쳤던 명언이 뭔지 아시죠? 예. 돈줄남의 김경필 멘토의 가장 큰 명언이 뭐냐? 예. 여러분 수익률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그러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맞네요. 일단은 예. 내가 뭘 어떤 걸 투자할까요? 어디다 저축할까?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얘기 말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10가지만 하지 마세요. 10가지 이거 적어야 이 돼. 10가지만 안 하면 예. 그냥 그게 수익률 100%예요. 뭐 그거 맨날 수익률 1% 때문에 들여다보지 마시고 1%도 안 나요, 요즘. 1%도 안 나요. 마이너스지. 자, 여러분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알고 계속 해오는 행동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여러분 왜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라는 게 없어지면서 금리가 미국은 0.2 우리나라는 0.5%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그냥 금리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금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의 돈이 우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하고 남의 돈 빌려서 차 사고 남의 돈 빌려서 집 사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은 남의 돈 빌려서 소비를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승무원들이 한 15,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15,000명 중에 3분의 1인 5,000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 다음 출근을 준비하는. 예. 5,000명 어디인 줄 아세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00명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그 자기 돈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2008년 이전에는 절대 300, 400 정도를 버는 사람이 차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냥 월급 한 300, 400만 타면 그냥 다 사요. 다 사잖아요. 네. 한 월급 300 타도 해외여행은 갈 건 가야 된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한 1억도 못 모으고 노후고 뭐가 아무것도 안 못 돼요.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그 주변에 보면 다 하는 거 원래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를 순위별로 말씀드릴게요. 순위. 왜 네. 제가 왜 순위로 말씀드리냐면 자, 10위부터 쭉 10위부터. 올라.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야. 네. 밑에는 좀 가벼운 거야. 예. 자, 10위. 예. 10위 뭐냐? 야, 이걸 다 외우셨어요?
잠깐 볼게요. 자, 10위. 예. 10위는 뭐냐? 가벼운 거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구내 식당 두고 일주일에 외식 3번 이상 하는 습관. 아, 그겁니다. 구내 식당. 네. 여러분 구내 식당이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거 축복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5일 근무한다 그러면 한 3, 4일은 동료들하고 구내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딱 하루 나가서 외식을 해보세요. 그 외식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점심시간만이라도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맨날 나가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밥값이 아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여의도 가서 그 아이 땡땡 건물 밑에 내려갔거든요. 여의도는 예, 비싸죠. 와. 그러니까 이게 앞자리가 그냥 10,000원이 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밥이 13,000원이에요. 제일 싼 게. 만 원이 넘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10,000원은 다 기본으로 넘죠.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이 없어.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것 같지만 예.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 네. 9위는 뭐냐? 9위는 식당. 바로 예.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습관입니다. 기본 요금. 자, 여러분 오. 이게 기본 요금 택시가 습관이 돼요. 왜 습관이 되느냐? 타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 타는데 10번 이상 타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번 이상 타지 10번 이상 마라. 타지 마라. 이 기본 요금 택시가 왜 습관이 되냐면 네. 한번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나한테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아. 뭐 내가 모범 탔냐? 내가 뭐 장거리 탔냐? 이런 게 기본 요금인데 용서해 주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별로 이렇게 소비에 죄책감이 없는 기본 요금인데 지하철 두 정거장을 내가 날씨가 좀 더워서 그냥 불러서 탔다 이거야. 그냥 어차피 지하철도 1,250원이고 예. 뭐 이거 3,800원 뭐 그렇게 차이 안 나지 않냐. 요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신용카드 영수증 딱 날라올 때 딱 보면은 한 달에 한 10대 번 탄 거야. 그럼 쌓이네. 그러면은 대중교통 요금만큼 또 나가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0위, 9위니까 네. 뭐 가벼운 겁니다. 이거 진짜 가볍네요. 못 한다고 그래서 네.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 8위 들어갑니다. 네. 8위. 8위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습관. 커피 사 먹는 거예요. 이거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건 문화예요.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볍게 들고 와. 먹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이따가 한 3시쯤 되면 남자분들은 또 뭐 담배 피러 가시는 예. 분들도 있고 오후에 한번 이렇게 또 중간에 끊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가갖고 또 테이크아웃. 하루에 한 잔, 두 잔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잔, 두 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되면 네. 쌓이면 그것도 크죠. 탕비실에 커피 예. 유통기한 다 지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그걸 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밖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또 이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는 또 요즘 커피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사 먹게 되면 그 쌓이다 보면 그것도 낭비가 맞습니다. 되니까.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 네. 별다방이 좀 사실 조금 과소비의 성격이 있다고 막 네. 얘기를 했더니만 최근에 그 뭐 있잖아요. 그 하얀 다방.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있어요. 컴포 뭐 예. 이런 다방. 많아요. 뭐 다방. 예. 뭐 이런 다방들이 갑자기 요즘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긴 한데 여러분 커피를 탕비실을 좀 애용해 주세요. 요게 8위, 9위, 10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7위. 7위는 뭐냐? 네.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5% 이상을 누구 생일 챙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월 소득인 사람이 15만 한 달에 원이네. 15만 원을 이벤트 비용, 그러니까 누구 생일 챙기는 데 쓴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네.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국룰이에요. 첫 번째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요건 당연히 빼놓고는 엄마 생일, 네.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내 그다음에 생일도 없어. 여친이나 남친이나 또는 배우자 생일, 네. 또는 자녀나 또는 형제 생일, 또는 기념일, 그리고 베프 생일. 요 7개가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뭐 한 5만 원 이상 이렇게 쓰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거 7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말이죠.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좋다. 예. 그거 애매한 관계인데 뭐 생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그냥 커피 한 잔 주는 건 괜찮은데 예.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이게 공감 가는 게 그게 있을 수 있어. 난 줬는데 저쪽은 까먹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서운해요. 쿨하게 잊어버려. 그럼 또 사람하고 또 관계 안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다음 달에 오나 보자. 안 와.
이거는 아니지. 그런 경우가 사실 진짜 있어요. 축하해 주려고 예. 한 거면은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그 국룰 빼놓고는 그렇죠. 국룰 예. 7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애완견생일까지 8가지 예. 여기까지만 챙겨라.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기. 예, 유기. 네. 유기는 말이죠.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습관. 옷 사는 거. 여러분, 맞아. 옷이요. 생각보다 없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옷장 한번 이제 열어보세요. 있어. 근데 꼭 옷장 열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입을 게 없. 입을 옷이 없다. 그럼 뭐 그건 덮을 옷인가? 그렇죠. 뭐야 그래. 여러분 뭐 사는 건 좋은데 매번 계절마다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자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장만해야 되니까 월동 준비. 올 가을은 그래도 대충 작년에 입었던 가을 옷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좀 가벼운 거 5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옷 같은 경우는 진짜 보면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굳이 남의 눈 의식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네. 그 남의 눈이 그게 올해 산 건지 작년 건지 몰라. 신경도 안 써요. 남들은. 안 써요 아무도. 본인이 이렇게 의식하는 그러니까 거지. 본인이 신경 쓰는 거야. 네.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네. 5가지 나왔고 이제 야 5위부터가 자 중요할 것 같아. 이제부터는 좀 묵직한 네. 겁니다. 5위부터. 자 5위가 뭐냐? 네. 5위가 바로 자기 월 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비로 쓰는 겁니다. 문화 레저비라는 게 뭐예요? 영화 보고. 필라테스. 운동. 벌써 우리 황봉 MC님은 뭐 영화 보고 책 사고 예. 굉장히 건전한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뭐냐면 필라테스, 요가, PT, 테니스, 골프 이런 운동과 취미에 자기 소득의 15%를 태우면 여러분들은 영영 1억 만들기 저축은 못한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냥 본인의 소득의 한 15% 이내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라. 취미 활동을 그렇게 해라. 아니 뭐 15%안 쓰고도 공원 산책하고 한강 뛰어다니고 그렇죠. 자전거 타고 할 수는 있는데 예. 뭐 굳이 하자면 제발 15% 이내로 밑으로. 좀 컨트롤해라 어. 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 월급의 15% 그렇죠. 밑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을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기 소득의 25% 이상 엔겔 지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 황봉 MC님 어때요? 야 잠깐만. 갑자기 이 질문 잘 대답하셔야 야, 됩니다. 잠깐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저는 일하기 위해서 먹을래요. 그렇죠. 예.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게 원래 맞는데 예. 가끔은 또 먹기 위해서 일할 때도 있어. 이거 먹으려고 내가 고생했지.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120끼 정도 먹거든요. 간식까지 하면은 솔직히 그 120끼 중에 한 20%는 진짜 내가 야 이거 먹으려고 내가 고생했지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80%는 뭐야? 우리가 좀 이따 일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두자. 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5에서 30%가 넘게 식료품비로 소득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좀 리미테이션을 그렇죠. 딱 두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돌려 얘기하면 이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외식할 거 좀 줄이고 집에서 좀 더 해먹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스페셜한 식사를 하되 예. 이 전체적인 숫자 안에서 관리하면 그게 더 스페셜해 보이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요걸 좀 관리해 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 지금 몇 위까지 나왔습니까? 4위까지 나와서 이제 4위 이제 정말 대막의 3위, 2위, 이제 1위가 궁금해. 탑3밖에 안 남아요. 예. 탑3밖에. 예. 자, 3위는 말이죠. 네. 바로 월 소득 15%를 넘는 주거 비용입니다. 이건 이자 포함인가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 주거 주죠? 비용이라는 게 월세나 전세 자금 전기세 뭐 대출이자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주거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월세가 나간다.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직주 근접을 하잖아. 그냥 회사 앞에 그냥 우리 집에서 회사가 보여. 예. 그런 데다가 딱 집을 옮기게 되면은 이건 뭐 당연히 차비가 없죠, 일단. 차비는 안 드는데 예.
돈 벌어서 3분의 1을 다 그냥 월세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기본이 1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시간 보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막 초직주 근접을 해갖고 월세를 많이 내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직주 근접을 했냐 그랬더니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 되냐 그랬더니 이거 한 하루에 한 3시간 세이브 된다. 오, 그리고 3시간 세이브 돼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잔다. 쉰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자,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해야지 직주 근접을.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한 1시간 반 걸렸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뭐 1시간 거리나 40-50분 거리로 갔다. 뭐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아니 왜 초직주 근접을 해가지고 자기 월급의 막 20-30%를 월세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진짜로 직주 근접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디자이너 분이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일부러 직주 근접을 해갖고 시간을 한 3시간 세이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말고도 좀 외주 받아가지고 집에서 뭔가 좀 알바를 좀 하는데 이 시간을 자기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직주 근접을 했다 이거야. 그럼 소득이 생기네요. 소득이 예. 아니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직주 근접을 왜 했어? 잔다, 쉰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너무 먼 거리도 안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가까운 거리도 안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지우셔야 돼요. 예,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는데. 2개 남았죠. 2위, 1위. 자, 2위는 말이죠. 네. 2위는 바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갚는 여행.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홈쇼핑 보면은 맞아. 와 진짜 저기 어떻게 저런가. 야 이거는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딱 가보면 어때요? 옵션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어쩐지 왜 싼가 봤더니 웬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거기까지 갔는데 안 할 수 없잖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까? 그럼요. 가면. 정신줄 놓고 대신 가방줄을 잡잖아. 그래갖고 뭐 하나 들고 오잖아.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월 소득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여행 경비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럼 내 소득이 월 300이다. 300이다. 그러면 뭐 한 최저 150에서 최대 300. 그렇죠. 그러면 한 250? 200? 이 정도가 적정한 연간 여행 자금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럽 여행을 뭐 매년 갑니까? 그렇죠. 그거 좀 이렇게 잘 세이브했다가 몇 년 계획해서 가면 되는 거지. 4년에서 8년 모으면 되네. 그럼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모아도 되죠. 한 3년만 여행 경비 예산을 잘 세이브해 놓으면은 럭셔리하게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 보고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와서 갚으면은 무조건 오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 얼마 세이브 될 것 같습니까? 350 여기서만 줄여도 엄청나게 세이브되는데요. 350만 원인 사람이 예. 지금 이 9가지를 난 철저하게 금기시하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한 7, 80이 그냥 굳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무조건 2배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1위가 남아 있는데 네. 이 1위의 파괴력이 이 9개에 맞먹어. 뭘까? 잠깐만 1위가. 그러니까 이 1위를 하잖아? 예. 그러면은 9개 하는 거를 다 하는 것만큼 파괴력이 강력한 이야. 잘못된 소비. 이게 뭐지? 뭘까? 자, 이건 바로 예. 대망의 여러분 월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월 소득의 9개월 이상. 예. 자, 여러분 자동차. 내 소득이 300만 원이야. 예. 그러면 9개월 397. 2,700만 원짜리 차를 타면은 이게 BMI 지수로 봤을 때는 그냥 정상, 비만하지 않은 이게 들어오는 건데 9개월이 넘는다 그러면 고도 비만이거든요. 이해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왜 9개월이냐면 네. 이게 계산을 해보면 자기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월급의 10% 이상, 15% 이상이 교통비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9개월로 해놨냐면 원래는 사실 6개월인데
하도 인플레이션이 차종이 인플레이션 돼 있으니까 예. 그나마 백보 양보해가지고 제가 9개월로 해준 거고 원래는 사실 6개월이 정상인데 사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은 차를 사면 안 돼. 사실은.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 또 이거 없는 분 그래 그럼 나 2,700 사야 되는 거야. 그 뜻이 아니고 예. 사실은 400만 원이 안 넘으면은 안 사는 게 맞아요. 400만 원이 월소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BMW를 이용하세요. 버스, 메트로, 워크 예. 이걸 이용하시고 제가 아까 9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네, 젊은 요즘 2030들한테 가장 핫한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요거 진짜 야, 이게 이 넌센스로 질문하는 것 넌센스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로요? 진짜 인기 있는 차. 인기 있는 차. 딱 월급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버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차. 이게 뭘까? 소나타? 나 틀렸을 것 같아. 강동 이미 틀렸어. MC님도 보면 옛날 사람이야. 나 옛날 사람이야. 이게 보면요. 예. 제네시스 GV70입니다. 제네시스 에? GV70이 400 정도 버는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다. 이거. 그 차가 얼마인데? 5,04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왜 인기가 있어졌냐면 네. 사실은 400 정도 벌잖아요. 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벤츠, BMW 작은 거를 노렸어. 이분들이. 그랬는데 네. 김경필 멘토가 전 국민이 다 봤다는 짤이 있거든요. 네. 그 소득별 차량 계급도라고. 아, 전 봤죠. 전 국민이 거의 2번씩 봤다 이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벤츠, BMW 샀다가는 카푸어로 욕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반떼를 타자니 간지가 안 나. 그래서 선택한 게 GV70. 야, 눈 되게 높네. 네, 그래서 GV70이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네. 근데 GV70이 주말만 탔을 때 유지비가 한 55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달에? 네. 감가 비용 빼고 감가 비용까지 얹으면은 한 1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10 정도가 소비가 되는 건데 주말만 탔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매일 끌고 다니면은 한 150, 160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게 이제 차량 렌트비도 들어가고 감가 기름비, 비용 세금 다 들어간 거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0만 원 소득인데 그냥 큰맘 먹고 GV70을 뽑아서 한 달에 150, 160을 만약에 소비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날부로 월급이 240 되는 거야. 그 제가 왜 지금 오늘 이 어떻게 가지고 쓰여줘. 돈을 모을까 어떤 재테크를 할까 이거 전에 씀씀이가 중요하다라는 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10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일타 경제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없어. 이 10가지를 예.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참 저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뭐 이건 되는데 이 10가지에 푹 젖어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위에 5가지하고 밑에 5가지가 차이가 큰 게 밑에 5가지는 진짜 커요. 밑에 맞아요. 5가지는 하는데 위에 5가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10위부터 6위까지는 하는데 5위부터 1위까지는 안 한다 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이게 낫다. 그지 차라리. 낫지. 예, 이게 훨씬 나. 그지? 근데 1위부터 5위까지는 하는데 10위부터 6위까지는 안 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1위부터 5위를 하는 사람은 밑에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다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 5, 60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이거는 우리가 뭐 차를 사면은 좋은 차 사면은 뭐 탁 모셔놓고 뭐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나? 끌고 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또 나가면 뭐 나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이거 진짜 10가지. 10가지. 이게 늘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잘못된 10가지인데 예. 요거를 안 하는 걸로 바꾸면 이게 슬소생 10계명입니다. 슬소생 10개명. 슬기로운 소비 소비. 생활의 10계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슬소생 10계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떨까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 그 얘기는 귀에 못이 박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포괄적인 얘기. 예. 나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
먼저 쓰고 모으지 말고 모을 돈을 먼저 모으고 그렇지. 남는 돈 안에서 써라.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포괄적으로 그냥.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몇 달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갔던 것 같네요. 진짜 보니까 선저축이 제일 좋은 조치.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먼저 저축을 함으로써 내 누울 자리를 치워버려야지 발을 못 뻗는 거지. 그냥 누울 자리가 있으면 누구나 발 뻗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누울 자리 있는데 발 안 뻗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은 강제저축, 선저축, 정기저축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진짜. 오늘 10가지는 너무 와닿습니다. 네네. 늘 생활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와닿는 노후 거기 준비의 때문에. 핵심은 이 예. 10가지 안 하는 거. 일단은 나이 연령대를 불구하고 일단 기본 투자 전에 1억 만들기 그렇죠. 저축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예. 지켜주셔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게 마지막 짧게만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보너스 질문인데.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윳돈을 모으고 또 미래를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고 돈이 좀 있어. 여윳돈이 생겼어. 이런 분들은 요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오늘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까, 어디다 투자할까, 뭐 이런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은퇴한 지 16년 됐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했는데 너 왜 일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돈이 좀 생겨. 돈도 생기네. 이게 노후 생활,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지금 한 5, 600 벌고 있었는데 나 은퇴하면은 5, 600은 못 벌어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래도 5, 600 벌었으니까 한 3, 400원 어디서 나오는 데를 그렇죠. 벌어야 되는데 예.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버리시고요. 예. 우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정말 이거 할 때 너무 즐거워 죽겠다. 그럼 즐거워 죽겠다라는 일이 진짜 있다 그러면 그 일 조금 돈 안 돼도 할 수 있죠. 그 일을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계속 돈이 안 되나?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 일은 처음에 돈이 안 돼도 신나게 하잖아. 진짜 돈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학교 갔다가 또 회사 들어가서 막 일하다 보니까 예. 내가 뭘 좋아하지? 모르는 거예요. 자, 빨리 지금 노후 준비 첫 번째 재테크도 좋지만 저축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정말 미치도록 좋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은퇴하시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은 당장 소득이 없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 뭐 당장 소득 안 나온다고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 그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 소득이 나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나이 상관없는 거죠. 나이 상관없는 예. 거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면 여유 자금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네.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여유 자금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2030이 한 1억 5천 정도 모으고 얘기합니다. 멘토님, 제가 여유 자금이 한 1억 5천 있는데 까봤더니 이게 무슨 여유 자금이야. 본인이 여태까지 모은 거 다야. 그게 어떻게 여유 자금입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예. 또 뭐 한 40대 50대 분이 예. 딱 보면 제가 한 5천 정도 1억 예. 정도 여유 자금인데 딱 봤더니 그냥 집 있고 딱 그 5천 있는 그거야.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자금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유 자금이라는 예. 건 그 돈 다 없어져도 예. 뭐 그냥 쿨하게 뭐 상관없어. 예. 뭐 다 없어지는 건 좀 심하고 예. 한 절반 반토막 없어져도 그냥 괜찮아. 라는 돈입니까 진짜? 만약에 진짜 그런 돈이면은 하이 리스크를 테이크하시면 돼요. 그게 하면 한마디로 됩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게 여유 자금이라면 나 방 없어져도 몰라.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주식 사놓고 산 걸 까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 왜냐면 샀는데 얘기를 하면 맞다 그거 있었나? 나 그거 몰랐네.
이런 게 진짜 여유 자금이거든요. 그 돈은 진짜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이라는 건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청년이 결혼 자금, 청년이 내 아파트 마련 자금, 청년이 사업 자금 만들어야 될 자금을 괜히 와서 여유 자금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여유 자금 아닙니다. 예. 그거 여러분. 그 자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시켜야 될 네. 자금인데 제가 이제 조금 말을 보태자면 뭐 여기 이제 우리 일타경제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20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생각보다 좋아요. 안 꺾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역대 50년간의 우리 그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500pp 이상 올린 정도가 한 4번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경기 침체가 금리 올리고 바로 안 와요. 항상 2년, 3년이야. 그럼 언제부터 올렸느냐?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금리 올린 거 2022년도부터 올렸기 그렇죠. 때문에 6월부터 올렸죠. 지금 네. 한 1년 이제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23년도는 오히려 경기 침체는 조금 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이 경기가 실제로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시기는 24, 25 정도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은 한 번 분명 10년에 한 번 정도의 조정을 또 겪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 주식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 다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4, 25년도에 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어떤 자산 가격의 조정 이것을 준비하시는 상태에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70%, 80%는 안전자산인 예적금을 일단은 가져가시면서 네.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드셔야지 이 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섣불리 너무 많은 비중을 위험자산에 밀어넣었다가는 사실은 조금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필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이제 이 노후에 대한 정말로 저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세운 분들도 있지만 세우지 못한 분은 오늘 우리 김경필 대표님이 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본인만의 또 노후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모은 돈이지 여유 자금은 아니야. 지금까지 모은 돈이지 여유 자금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예.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 자, 이렇게 또 추석 이렇게 또 특집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시고 네. 남은 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4일이죠. 그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